안녕하세요. 임금 관리를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입니다. 여러분들,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이라고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수고를 덜어야 되는지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근로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적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거기에 걸맞는 임금을 받는다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이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임금과 그 근로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들이 발생을 하면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국가가 나서서 올려 상향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한 노력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정한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느냐. 자, 그러니까 나의 지갑에 들어온, 나의 통장에 들어온 이 돈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상대방,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어떻게 임금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크게 임금에 관련해서 총 5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임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통상임금이라는 것. 세 번째는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러한 임금들, 통상임금이든 평균임금이든 이러한 임금들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지급 방법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임금들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최저임금을 받고 어떻게 그것을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일 기본적으로 줘야 하는, 그냥 이것만 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최소한 최저임금보다는 더 주어야 한다라는, 그래도 요 정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금액은 지급되어야만 일반적인 근로자가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그 최저임금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최저임금제보다 더 나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서는 그 임금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방금 보셨던 임금 통상 평균 또는 임금 지급이라든가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땠었는지 또는 지금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들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과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금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와 있는 금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금품 수수의 일체 금품 수수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품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일반적인 돈이라고 하는 거죠. 네, 돈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연봉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봉급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한 가지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임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 근로의 정당한 대가인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근로를 받습니다. 근로를 제공을 합니다. 누구한테? 사용자한테 근로를 제공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정당한 임금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로의 대가. 그러면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자가 내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주고 상대방을 고용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근로의 대가와 사용자가 지급하는 요 두 가지의 방식은 서로 마주보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봤을 때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근로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보는 것은 지급에 관련되어 있는 정당한 금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일체의 모든 것을 우리는 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관련된 노동력을 가지고 제공받은 노동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 또는 적당 또는 충분한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재 임금, 그러니까 금품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그릇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우리 해안가 같은 경우에 조개껍데기가 있겠죠. 조개껍데기를 모은 조개껍데기를 갖다 줘서 그릇이랑 바꾸는, 물품을 교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또 그 이후에는 내가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돈이라고 하는 화폐라고 하는 이러한 단위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개발되지 않았을 경우이기 때문에 쌀 한 포대 또는 한 가마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근로의 대가로. 자, 지금은 이 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일체 금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으로 반드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노동력에 대해서 정당한 지급하는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선 통상임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상임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정기적 또는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비용, 금액을, 금품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씁니다. 또는 주급이라는 걸 주기도 합니다. 월급도 주지만 주급도 줍니다. 또는 우리가 연봉이라고 하는 것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는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반드시 줘야 됩니다. 오늘은 1일, 내일은 2일, 다음 달엔 2일, 그 다음 달엔 3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맺으면서 당신은 그 근로자가 몇 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근로조건은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에 맞는 근로기간, 근로시간과 맞는 거기에 맞는 금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이하에 있는 대법원 판결로 바라본 통상임금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면 우리가 상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상여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을 얘기를 합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것들 아니면 월별로 나가는 것들, 월별로는 이제 월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분기별로 나가는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죠.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가족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당, 한 가구당 회사에서는 10만 원,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속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입사 몇 년 차라는 거죠. 내가 입사한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연봉이라든가 아니면 급여에 대한 인상금을 이제 상의를 합니다. 회사하고 얘기를 하죠. 몇 %의 인상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죠. 1년이 지났으면 최소한 근속, 10년 근속을 했으니까 20년 근속을 했으니까 30년 근속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근속수당이고 이것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기술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라든가 자격, 보유자에 지급되는 수당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통상임금의 하나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뭐 면허라든가 우리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지게차라든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 임금으로서 노동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면 그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통상임금을 왜 나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 실적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영업을 얼마만큼 했는지 계약을 얼마만큼 따왔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지급을 하죠. 그 인센티브제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근무 실적에서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일정액을 보장받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급 50만 원에 예를 들어 기본급 50만 원에 당신이 나가서 A라는 물건을 팔아오기 시작하면 하나 물건을 팔아와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쌓을 때마다 인센티브 5% 또는 10%를 주겠다라고 하면 통상임금은 기본적인 그 금액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받는 인센티브제는 통상임금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성과급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거. 여름 휴가비, 철, 추석 상여금이라든가 개인 연금 지급 같은 내용을 봤을 때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것, 그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뭐 휴가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말고 퇴직자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자에게도 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금액들을 다 합쳐가지고 통상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통상임금을 월별 또는 주별로 받을 수 있고 또는 1급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을 연봉으로 책정을 해서 다 종합을 해서 내가 연봉 얼마를 받을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나 가족수당 같은 게 다 이제 12분의 1로 나눠져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족수당, 기술수당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임금을 해당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가족, A라는 직원의 가족은 4명이고 B라는 직원의 가족은 뭐 5명이었다. 그럼 한 명에 대한 차등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것. 만약에 내가 나가가지고 영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나의 그 연봉에 따른 내 연봉이 3천만 원이지만 내가 영업 실적이 높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주는 사용자가 주는 나한테 주는 하나의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평균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3개월간의 근로자입니다. 내가 1월, 2월, 3월까지 근무를 했다라면 1월, 2월, 3월에 대한 그 금액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받았다라고 하면 300만 원이고 200만 원씩 받으면 600만 원이겠죠. 그 600만 원 나누기 내가 한 달에 하루에 8시간씩을 일을 할 거고요. 한 달에 예를 들어 20시간을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3개월이니까 60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600 나누기 60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대한 평균 임금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그 연봉제일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다 합산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이 평균 임금을 나눌 때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계산을 해서 이 평균 임금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이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평균 임금의 범위는 통상 임금보다는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보다는 적다라는 거죠. 왜? 3개월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받는 전체적인 일체의 금품을 다 임금이라고 보고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했던 거기에 대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금에는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임금, 그냥 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모든 것을 임금. 자, 우리가 그렇게 받은, 조금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던 일반적인 그러한 임금들을 3개월로 나눠가지고 일한 기수로 나눴을 때 거기에 대한 임금이 바로 통상임금이 된다. 아니, 그 평균임금이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무조건 한 달에 20일을 다 일하진 않죠. 중간에 빨간 날이 있을 수도 있고 31일이 겹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30일만 있을 수도 있고 28일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석이나 명절이 꼈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평균의 임금의 수는 그렇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을 해야 되고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나는 매달 얼마씩 받을 거고 매달 어떻게 받을 거고 이 돈을 현금으로 받을 거며 계좌이체로 받을 거며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급여일은 며칠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의 급여일은 25일인데 내가 만약에 20일 날 입사를 하게 됐다. 아니면 또는 1일 날 입사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1일부터 24일까지 근무한 그 금액을 가지고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까 그 전에 있는 그 사람들은 25일부터 24일까지의 금액을 받겠죠. 그런데 저는 뭐예요? 1일부터 24일까지 일한 금액만 가지고 n분의 1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금액을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근무일은 20일이 아니라 15일밖에 안 된다. 그러면 15일로 나눠가지고 그 금액을 20일로 나눈 금액에서 그 금액 곱하기 15일로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통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돈이죠. 절대 물건으로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임금을 이제 지급을 할 때 쌀이라든가 곡식이라든가 서로 이제 같이 못 살았으니까 그런 걸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지급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일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통화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직접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직접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금으로 주던 아니면 계좌이체를 해주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통장에 말했으니까 통장에 넣어놓은 거 가져가.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내 통장에 내가 보관하고 있는 통장 또는 내가 좀 상계를 했어. 네가 전에 빌려간 거 있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근로했지? 그런데 당신 부모님한테 좀 넣었어. 이번엔 달라고 하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배우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직접 그 개인 당사자에게 이체를 해주거나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많이 띄어먹는 경우가 있죠. 무슨 경우예요? 아르바이트 사장이 얘기합니다. 너 계속 아르바이트 하는 거 집에서 부모님 모르지? 내가 너 그 돈 띄어먹는다. 아니면 보관하겠다. 아니면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 갖다 준다? 싫어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까이면서 줍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할 때 말씀을 좀 막 계약서를 쓸 때 일반적인 성년자가 쓰는 근로계약서하고 미성년자가 쓰는 근로계약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쓰는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자, 거기에서도 한 가지가 뭐냐면 반드시 임금은 직접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께서도 만약에라도 나중에 내 자녀 또는 내가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내가 임금을 알바를 노동을 근로를 제공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니면은 뭐 정당한 일을 할 수는 없겠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뭐 단기적인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 통화로 직접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액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전액을.
자, 당신이 일을 했는데 요번에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100만 원 중에 80만 원만 줄게. 다음 달에 120만 원 줄게. 다음 달엔 120만 원을 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과거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보증이라는 걸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보증인 거죠. 취업 보증인 겁니다. 내가 사람을 소개시켜줘. A라는 회사에 자, 내 친구 이 갑인데 갑순이를 내가 지금 소개를 시켜줄게. 그랬더니 회사에선 그러죠. 그 갑순이 어떤 사람인데 아, 내가 보기엔 믿음직한 사람이야. 그래? 그럼 너가 보증 서라는 거죠.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 그런 보증들을 왜 섰냐면 이 사람을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니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를 해주고 혹시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에 대한 부분을 나보고 책임지다라는 겁니다. 과거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까 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계약은 직접 당사자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을 하고 계약금 또는 손해액에 관련된 부분을 계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상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당신 월급 200만 원 있는데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100만 원 까고 줄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전액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어떠한 노동의 대가를 제공을 하고 그러한 대가에 의해서 내가 임금을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액을 지급을 받아. 그런데 나의 큰 개인적인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회사는 그 임금과 별개로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손해에 대한 부분을 배상을 하라라고 청구를 하는데 그 청구에 대한 금액을 전액 또는 그 금액을 가지고 회사와 그 그 근로자에 간의 그런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어쨌든 우리가 근로계약을 할 때에는 갑은 회사고 을은 근로자인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손해를 입혔다라는 부분을 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근로자가 어떻게 마음 놓고 연구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갖다 따지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펜을 쓰면서 이제 그 펜을 부러뜨렸다 펜을 그냥 사용하기에 부러뜨렸다라고 하면 이제 연필 볼펜芯이 부러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도 회사가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회사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큰 그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손해액을 그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회사마다 급여일이 있습니다. 물론 신생 회사인 경우 또는 근로자를 처음 둔 경우에는 이 급여일을 언제로 정할지가 되게 많이 이제 고민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근로를 제공을 하고 이제 사용자 근로자의 관계에서 그 임금을 지급을 할 때에는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 또는 회사가 원하는 날짜 그 전에 임금 지급일이 있다라면 그 날짜를 정해서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늦게 가거나 그렇죠. 25일이 예를 들어서 20일이 급여일이다. 라고 하면 20일 내가 21일날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됐다. 계약을 하게 됐다. 또는 매달 1일이 이제 거의 계약을 많이 하게 돼 있죠. 1일에 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남들은 20일 근로에 대한 금액을 받지만 나는 1일부터 남은 그 금액 그러니까 이제 일수로는 19일이지만 그 주말까지 다 빼고 나면은 14일, 15일 정도 되겠죠. 그 14일, 15일 정도 되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수령을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과거에 이 정기 지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이제 회사에서는 내가 조금 어려우니까 지급을 좀 늦출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기 시작을 하면 일정한 지출일을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정한 지출일을 설정을 하여야만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본인이 삶을 이끌어 나가거나 아니면 뭔가 소비라든가 지출에 대한 계획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원래 20일 날 주기로 했던 월급이 갑자기 안 들어와. 근데 미뤄졌어. 근데 갑자기 25일 날 들어왔어. 5일 정도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 전달 월급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요새는 이제 그런 월급 거의 없죠. 지금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카드값, 몸값 해가지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 정기 지급에 대한 지급일에 대한 이 확정이 되게 많이 중요해졌고 회사를 옮기면서 회사에서 옮겨지면서 그 회사마다 급여가 지급되는 날에 맞춰가지고 카드 인출 일수를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통신비라든가 아니면 보험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장기적으로 어느 하나의 회사에서 오래오래 있을 거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 회사가 지급하는 회사 이 급여 지급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본인의 각자에 맞는 임금 지급 방법들 이제 일수를 계획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무조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 뭐 그럼에서는 뭐 조그맣게 돈이 남아 있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원하는 계약한 만큼에 대한 그 금액을 직접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제를 한 번씩 이제 그 고통을 좀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상승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올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작성을 해놨는데, 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뭐냐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임금, 그러니까 급여가 낮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뭐 노사 간에 일정한 합의금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2018년도의 최저금액은 지금 이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있는데 되게 옛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지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자, 7,230원이 됐습니다. 그 최저임금액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는 계속해서 현재 오르고 있다는 거죠. 2010년도에는 4,000원대에서 10년, 11년, 12년도에는 4,000원씩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부터는 14년부터는 5,000원. 5,000원, 6,000원, 6,000원, 그 다음에 올해 7,530원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국가에 대한 이제 경기, 소비 지수라든가, 경기 활성화 지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수치들을 비교로 봤을 때 최저임금의 수준은 현재 그 금액이 적당하다라는 것을 합의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최근에 바뀌고 나서부터 최저임금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상향을 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최저임금제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최저임금제를 올리게 되면 2018년도 현재 이제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게 되면 만약에 내가 이제 계약을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계약 근로자라면 내가 만약에 이제 작년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연봉 또는 월급 또는 급여 또는 상여금에 관련된 부분을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다 상영을 하고 1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월 1일이 됐다라고 해서 그 계약 금액이 무조건 얼마만큼 올라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재계약을 맺거나 또는 그 계약서에 의한 금액대로 쭉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의해서 임금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5월 31일자, 6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5월 31일자에 내가 계약을 재갱신을 하거나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못 받았던 최저임금제 분,
대한 부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받아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어떻게 최저임금제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약이 진행이 돼야 된답니다.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최저임금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작성을 해놨는데, 자, 우선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좋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소비가 증가가 되니까 뭐예요?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회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근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효과라고 본다라면 우선 제일 큰 게 인건비 상승이죠. 최근에 최저임금이 오른 지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영세 사업장에서부터는 우선은 임금을 어때 단가를 맞춰야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근로자를 안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상승에 의한 어쨌든 본인에 대한 수익이 악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경쟁력이 악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부족하고 나 큰일 났거든. 근데 돈 나가는 비용이 많아졌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어쨌든 뭐 설명 다 드리고 나서 보면 인력을 감축하게 되고 인력의 감축을 하게 되면 비자발적으로 실업자가 증가를 하죠. 왜? 회사가 안 뽑으니까 또는 있는 사람을 내보냈으니까 실업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 전체에서는 소비가 감소가 되고 소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생산량은 감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악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제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올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일반적인 영세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자영업을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고 파트타임 알바생을 고용을 하는 부분이 늘어났으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무인 자판기 또는 무인 편의점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인 자판기라든가 무인 편의점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이제 이러한 그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이제 AI가 이제 극속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선은 무인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 인건비를 줄인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예가 있었냐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을 할 때 캐셔 앞에 있는 종업원이 있을 경우 한 달에 인건비가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나갔다, 190만 원이 나갔다라고 하면 그 자동 출금 기계를 두면 한 대에 500만 원 정도 나간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어떠한 구조로 봤을 때는 이게 500만 원 되게 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불과 1, 2개월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돌아오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뭐 일반적인 이제 그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에서도 무인에 대한 무인 발권기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선순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악순환으로 볼 것인가 사회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그 정도는 변화하는 거고 그 외의 것들은 어쨌든 현재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를 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좀 같이 공유를 해주고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면서 이 최저임금 또는 이 임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 사용자와 근로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서로 간의 인생, 삶에 있어서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임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든지 받아야 되고 직접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소한 살기 위한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임금 또는 하나의 그 근로에 대한 대가 하나에 대한 그 근로의 대가에 대한 최저 생활비가 보장되는 것은 뭐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임금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